상사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숨이 턱 막히는 폭염 때문에 헉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막히는데요. 그쵸.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겪는 하루 이틀짜리 여름 불볕 더위가 아니라요. 1년에 무려 900시간 동안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야외 활동이 완전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1년에 900시간이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갇혀 있는 거네요. 네. 유타대학교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후변화 때문에 65세 이상 노년층이 물리적으로 집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시간이 1950년대에 비해서 무려 50%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50%나요? 네. 그러니까 폭염은 이제 뭐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일상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재난이 된 거죠. 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를 상상하면 막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거나 여유롭게 여행 다니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약간 전운일기 같은 그런 느낌. 네, 근데 현실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후뿐만 아니라 경제, 의료, 주거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급변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과거의 상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우리 총치자님 한 분만을 위해서 이 방대한 변화의 맥락을 싹 다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 아시나요? 어떤 구절이죠? 뛰어난 말의 꼬리를 잡으면 멀리 갈 수 있고 봉황에 몸을 맡기면 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 멋진 말이네요. 봉황의 날개.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릴 수많은 기사랑 논문, 리포트들이 바로 청취자님의 통찰력을 저 높은 곳으로 확 이끌어줄 봉황의 날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파편화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의 공식 미션이자 예목은 2026년 3월 13일 금, 오늘의 시니어 트렌드 분석입니다. 네, 오늘 우리 청취자님과 함께 살펴볼 방대한 자료들은요, 크게 4가지 거대한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을 살짝 감고 하나의 거대한 도시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오, 도시 풍경이요? 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차가운 일터, 그리고 따뜻하게 연결된 동네, 또 곳곳에 도사린 붉은색의 위험신호, 마지막으로 최첨단 기술이 번쩍이는 의료 연구소까지요. 와, 머릿속에 싹 그려지네요. 그래서 이 4가지 공간을 각각 파랑, 초록, 빨강, 보라색이라는 시각적 테마로 묶어서요. 그 현상 이면에 숨겨진 진짜 작동 원리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곳, 되게 냉철하고 현실적인 파란색 테마부터 시작해보죠. 핵심 주제 첫 번째, 일터로 돌아온 시니어와 사회적 진통입니다. 네, 파란색 테마죠. 노동과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날아온 기사를 봤는데 엄청 눈에 띄더라고요. 스페인의 60세에서 64세 인구 고용률이 무려 53%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45년 만에 최고치래요. 53%면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여성의 노동 참조가 팍 늘고 수명이 길어지니까 일하는 것 자체를 뭔가 건강한 장수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더라고요. 아, 긍정적인 현상이네요. 근데 시선을 한국으로 딱 돌려서 대전시 데이터를 봤거든요.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47.2%예요. 오, 한국도 숫자가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요. 숫자만 딱 보면 한국도 스페인처럼 되게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표면적인 숫자의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고용률이라는 껍데기 자체는 뭐 스페인이나 한국이나 비슷할지 몰라요. 네, 비슷해 보이죠? 근데 그 안을 움직이는 엔진이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아, 엔진이 다르다고요? 스페인의 노동은 자아 실현이나 건강 유지를 위한 약간 선택적 노동의 성격이 아주 강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특히 대전의 사례를 보면 노인 빈곤율이 38.2%입니다.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죠. 38.2% 너무 높은데요? 그러니까 대전의 47.2%라는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이면에는요. 당장 오늘 내일의 생계비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등 떠밀려서 일터로 나온 생계형 노동의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이라는 거군요. 출발선이 아예 다르네요. 맞습니다. 구조적인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진짜 현재 한국의 정책 방향에 강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부 자료를 보니까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이 무려 2조 원을 돌파했어요. 2조 원이요? 엄청난 예산이죠. 네, 일자리 개수도 100만 개를 넘겼고요.
겉보기엔 진짜 일을 엄청 잘하는 것 같잖아요. 양쪽으로는 뭐 관목할 만한 성장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자동차로 치면요. 엑셀 페달은 막 있는 힘껏 밟고 있는데 정작 타이어는 다 달아빠져서 브레이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같달까요? 아, 엑셀과 브레이크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양망망 무작정 늘리는 사이에 경기도 같은 지자체는 도비 보조율을 7.5%에서 3.3%로 반토막을 해버렸어요. 지자체 부담이 어마어마해지겠는데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구조예요. 게다가 베이비부모 세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고학력자들인데 1,0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맨날 길거리 쓰레기 줍기나 단순 교통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거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그 모순을 정말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정책이 그냥 양적 팽창에만 매몰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터지는지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데이터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무려 3,086건입니다. 3,000건이 넘는다고요? 네, 게다가 그중 18분은 목숨을 잃으셨어요. 사망사고입니다. 와, 18명이나요? 이건 너무 심각한데요? 이걸 그냥 어르신들이 일하다가 운 나쁘게 다치셨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안전관리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을 어떤 체계적인 안전교육이나 신체 능력 평가도 없이 육체노동 현장에 막 투입하다 보니까 생기는 약간 구조적 인재에 가깝습니다. 구조적인 인재다. 정말 뼈아픈 현실이네요. 그래서 예산 2조 원을 그저 100만 개라는 머리수 채우기에 쓸 게 아니고요. 참여자의 전문성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전문 활용형이나 사회기여형 일자리로 질적인 전환을 빨리 이뤄야 합니다. 맞아요. 현장 안전망도 당연히 재설계해야 하고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조만간 붕괴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친 일터의 파란색을 지나서요. 시니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공간, 동네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인 초록색 테마, 주거와 커뮤니티 섹션이군요. 네, 노후의 거주와 돌봄 체계의 진화가 핵심 주제인데요. 제가 기사를 읽다가 샌프란시스코 대도시의 남기로 결정한 60대 노부부 사연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오, 샌프란시스코면 집값이나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니까요. 보통 은퇴하면 좀 한적하고 물가 싼 외곽으로 빠진다는 게 국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분들은 복잡한 도심을 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반경 4블록 안에 병원, 식료품점, 커뮤니티 센터가 싹 다 모여있는 15분 도시의 인프라 때문이었습니다. 아, 15분 도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네요. 노후의 삶에서 사실 가장 두려운 적이 바로 고립이거든요. 고립이요? 네, 신체적인 기동성이 점점 떨어지는 시니어한테는요. 막 차를 운전해서 나가야만 우유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교외 지역은 오히려 거대한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운전 못하게 되면 진짜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15분 도시는 걸어서 혹은 자율주행 택시 같은 아주 최소한의 이동수단만으로도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게 해주는 일종의 강력한 심리적이자 물리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그럼 이 연결성이라는 게 과연 한국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는 거죠? 한국형 모델은 또 좀 다르죠. 네, 우리나라는 샌프란시스코랑 도시 구조도 다르고 아파트 위주잖아요. 한국형 지역사회 안전망, 보통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의료랑 행정의 결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행정의 결합이요? 창원시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라는 걸 가동했어요. 퇴원한 직후를 챙기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같은 데서 퇴원해서 딱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1주에서 2주, 이때가 가장 취약한 시기거든요. 아, 그 기간에 다시 쓰러지시거나 하면 진짜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이때 돌봄 공백이 탁 생기면 며칠 못 가고 다시 병원으로 실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가사 지원이나 건강관리를 투입해서 내 집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와, 그건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주시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46개의 노인 시설에 20명의 인권 지킴이를 위촉해서 밀착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인권 지키며
감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냥 요양시설이라는 하드웨어 건물만 딱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어르신들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동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솔직히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건물을 우리 사회가 막 무한정 새로 지어올릴 순 없잖아요. 땅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이미 다 조립되어 있는 거대한 레고 성이 있는데 더 이상 새 블록을 못 사니까 그 성을 부숴서 똑같은 블록들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다시 조립해야 하는 시점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정확히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가 제안한 혁신 모델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어요. 오, BCG에서요? 네, 새로운 인프라를 막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인프라의 창조적 재활용을 역설했거든요. 여기서 그들이 주목한 기존 레고 블록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뭘까요? 바로 40만 명에 달하는 40대에서 60대 여성 보험 설계사 분들입니다. 네, 보험 설계사요? 놀라셨죠? 근데 이분들은 이미 동네 골목골목을 매일 누비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나 심지어 가정사까지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 보험 설계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영업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시니어 돌봄 매니저 역할을 한다. 이게 경제적으로 동기부여가 될까요? 그래서 구조의 전환, 즉 수수료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은 신규 계약을 따내야만 수당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영업 실적이 전부죠. 근데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 보험사들은요, 이 신규 영업과 기존 고객 케어의 수수료 비중을 5대5로 완전히 재편했어요. 아, 케어만 해도 수당을 준다고요? 네. 어르신 고객집에 방문해서 안부 묻고 건강 상태 체크하고 병원 진료를 연계해주는 그 돌봄 행위 자체에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기발한데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4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모세혈관 같은 시니어 케어 인력을 순식간에 공짜로 얻는 거네요? 맞습니다. 직업의 기능을 완전히 융합해버리는 거죠. 돌봄 공백을 메꿀 아주 훌륭한 열쇠입니다. 호스소스에 있던 통섭학교 모델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죠? 공간의 기능 융합이요? 네, 맞습니다. 1층은 노인 평생교육원으로 쓰고 2층부터 4층은 초등학교로 사용하는 모델인데요. 아, 학교 건물을 쪼개서 같이 쓴다고요? 저출산으로 텅 빈 교실을 그냥 노인복지관으로 바꾸는 걸 넘어서요. 세대 간의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합하는데요? 1층에서 미술이나 문학을 배운 시니어분들이 4층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의 마을 선생님이 되어주시고요. 반대로 고학년 초등학생들은 1층으로 내려와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일종의 역 멘토링입니다. 와, 1층의 지혜와 4층의 성장이 막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교차하는 거네요. 공간 효율성도 높이고 세대 갈등도 줄이고 진짜 완벽한데요? 고독사와 세대 단절을 동시에 치료하는 처방전이죠. 자, 초록색 테마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방어막을 칠 것인가를 이야기해봤다면요. 이제는 그 방어막 밖에서 호시탐탐 시니어를 노리는 붉은색 경고등을 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빨간색 테마군요. 재무적, 신체적 취약성을 노리는 위협들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우리가 기후변화 폭염 얘기도 했지만 이 신체적 취약성이라는 게 종종 아주 잔혹한 범죄의 표적이 되더라고요. 자료 보고 정말 무거웠어요. 네, 안타깝지만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입니다. 인지적, 신체적 기능 저하가 어떻게 일상 속 위협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두 건의 사건이 보고됐는데요. 어떤 사건들이었죠? 미국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던 미망인에게 접근해서 연인 행세를 하며 51만 달러, 하나로 수억 원을 가로챈 전 식당 업주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치매 노인의 재산을 노리다니 진짜 질이 나쁘네요. 한국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네,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6세 여자아이를 추행하고 그걸 말리던 어머니를 폭행한 80대 노인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현재 심각한 PTSD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아, 정말 참담합니다. 이 두 사건은 정치적이거나 인용적인 해석을 떠나서요. 시니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든 가해자가 되든 간에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적 통제력 상실이 안전망 부재와 겹쳤을 때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파장을 낳는지 건조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돌봄이 무너지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그 모든 청구서는 결국 돈으로 날아오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의료비나 돌봄 비용으로 직결되죠.
이게 제가 본 데이터 중에 가장 섬뜩했는데요. 서울하고 울산의 개인 파산 신청자 데이터를 보니까 60대 이상이 전체 파산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노후 파산이죠. 젊은 시절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저축을 했어도 은퇴 후에 소득이 딱 단절된 상태에서 갑자기 큰 의료비 지출이 겹치면 자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어떨까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경제 대국이라는 독일조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독일 유력지 뒤벨트의 분석에 따르면요. 독일인들조차 법정 연금만으로는 실제 생활비의 33%가 부족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33%나 부족하다고요? 연금 강국인 줄 알았는데 그럼 이 적자를 도대체 어떻게 메꿔야 합니까? 그래서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방어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트리니티 공식, 이른바 4% 법칙입니다. 아, 4% 법칙. 매년 은퇴 자산의 4%만 빼서 생활비로 쓰면 죽을 때까지 원금이 안 마른다는 그 유명한 공식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저 사실 이 공식 좀 회의적이거든요. 자산을 주식시장에 넣어두고 연평균 수익을 낸다는 가정인데 아니 은퇴하고 첫 달에 주식시장이 반토막으로 폭락해버리면 어떡해요? 4%씩 뺏쓰다가 순식간에 계좌 영원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걸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락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원금이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 못하는 현상이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4% 법칙은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고요. 수십 년의 과거 데이터를 직접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물입니다. 기사에 인용된 MSCI 월드지수 장기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보실까요? 네,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나요? 1975년부터 30년 동안 정말 굵직한 경제 위기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근데 매월 200유로씩 투자했을 때 원금 7만 2천 유로는 은퇴 시점에 48만 유로로 불어났습니다. 오, 꾸준히 분산 투자하니까 우상향을 한 거네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은퇴 후에 폭락장도 겪고 하락장도 겪었지만 매년 4%씩 돈을 인출했는데도 자산은 자체적인 복리팽창을 계속해서 현재 120만 유로로 증가했다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토막 나는 시기가 있어도 우량 자산에 넓게 분산 투자하고 장기간 유지하면 그 배당금이랑 복리 효과가 하락장 손실을 다 메꾸고도 남는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복리 투자의 마법이죠.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종목을 고르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장에 머무는 시간과 규율입니다. 다층적 연금 준비가 풀수겠네요.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더해서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글로벌 분산 투자를 세팅해야만 이 붉은색 재무적 위협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야, 완벽한 방패를 만드는 방법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통장에 120만 유로가 있어도 내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진짜 아무 소용없잖아요. 건강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테마, 생명력과 혁신이 빛나는 보라색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질병 극복과 능동적 건강관리인데요. 보라색 테마, 아주 미래지향적인 파트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바이오 해킹 열풍을 다뤘더라고요. 그냥 아프면 약 먹는 수준이 아니라 식이섬유나 발효식품 같은 걸로 시니어 스스로 내 장내 미생물이나 몸 시스템을 막 해킹하듯이 통제한다는 개념인데요. 스스로 능동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바이오 해킹에서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타겟이 바로 근육이라고 합니다. 네, 일상의 바이오 해킹에서 근육이 왜 중요한지 이번에 발표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장기 추적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나요? 만성신장병, 즉 콩팥병 환자들을 쭉 추적해보니까요. 근육량이 가장 적은 그룹은 신장 기능이 악화될 위험이 무려 4.47배나 높았습니다. 4.47배요? 엄청난데요? 심지어 근육이 빠지면서 영양까지 부족해지는 단백질 에너지 소모 지표가 3개 이상 겹치잖아요. 그럼 사망 위험이 3.78배까지 치솟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근육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기관이고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여곽이잖아요. 근데 왜 팔다리 근육이 줄어드는데 콩팥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정수기 시스템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콩팥이 아주 미세한 최종 필터라면 근육은 우리 몸의 거대한 1차 전처리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필터 역할을 한다고요? 네, 우리가 밥을 먹거나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관에 막 잉여 포도당이나 대사 찌꺼기들이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이때 튼튼한 근육이 이 찌꺼기들을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서 1차로 처리해줍니다. 아, 일종의 스펀지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근육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대사 쓰레기들이 1차 정제도 안 된 채로 콩팥이라는 그 얇은 미세 필터로 다이렉트로 막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헐, 그럼 콩팥이 과부하 걸려서 찢어지거나 망가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와, 대박. 근육이 일종의 콩팥을 보호하는 거대한 방어막이었네요. 이제야 구로구 같은 지자체에서 굳이 좌식 신체 활동 333 실천 같은 걸 도입한 이유가 확 납득이 돼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요? 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든 어르신들도 의자에 앉아서라도 기필코 근력 운동을 해야만 내 콩팥을,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체계적이고 안전한 근력 운동, 이거 진짜 생존을 위한 바이오해킹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몸통의 방어막인 근육을 썼으니까 이번엔 뇌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의 최대 화제죠. 알츠하이머 정복의 최전선 상황입니다. 분위기를 확 바꿔서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덴마크에서 열린 ADPD 2026 학회, 열기가 대반했다면서요? 네, 다국적 제약사 에자이가 레켄드라는 약의 4년 장기 치료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병의 진행을 늦춘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글로벌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 드디어 치매약이 효과를 증명했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바로 K-바이오. 한국 기업들의 눈부신 활약상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선전하고 있나요? 엄청납니다. 기존의 알츠하이머 약물들은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찌꺼기를 막 포크레인처럼 무리하게 긁어내다 보니까 뇌혈관이 터지거나 붓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걸 아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아리아 부작용이요? 뇌출혈이라니? 진짜 무섭네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는데 한국의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경구형 치료제 AR12001은 다중기전을 사용해서 현재 글로벌 3상 진행 중인데 이 아리아 부작용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와, 부작용을 확 잡은 거네요. 그리고 일리미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은 찌꺼기를 막 긁어내는 게 아니라 뇌 속 면역세포를 정교하게 조절해서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기전을 제시했고요. 염증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한다. 대단합니다. 또 있습니다. 뉴로핏 같은 기업은 AI 기술로 환자의 뇌의 영상을 3D로 분석해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해주고요. 이모코그는 디지털 치료기기로 인지 기능을 훈련시킵니다. 신약부터 AI까지 치료 전 과정을 혁신하고 있죠. 제약사 AI 디지털 기기까지 완전 K-바이오 연합군이네요. 그리고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에서 발표한 공통 데이터 모델 CDM 연구 성과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기 다른 병원들의 데이터를 하나의 표준화된 언어로 통일해서 AI가 다기관의 수술 후유증을 싹 분석해내는 기술이죠. 이제 의료는 그냥 의사의 개인적인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완벽한 사이언스가 된 거네요. 희망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이 4가지 색상의 테마를 한번 쫙 관통해 볼까요? 파란색 노동시장, 초록색 15분 도시, 빨간색 파산방어, 보라색 K-의료 바이오 해킹까지. 네. 이 방대한 잔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단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수동적인 노후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노후의 종말. 이 모든 변화는요, 우리 청취자님 스스로가 인생 후반전의 설계자이자 CEO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자료들이 단순한 일방적 정보가 아니라 청취자님 삶에 직접 적용되는 귀중한 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과 호스트님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오, 도발적인 질문이요? 오늘 소스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파생된 생각인데요. 오늘 우리가 내내 65세 이상, 고령자 이런 물리적 나이를 기준으로 얘기했잖아요. 법과 제도가 다 크로놀로지컬 에이지, 그러니까 달력 나이 기준이니까요? 안에서 바이오 해킹하면서 4% 법칙으로 투자하는 시니어한테 과연 65세라는 법정 나이가 과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완전 무의미하죠. 신체 나이는 거의 40대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나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연령 유동성의 시대, 에이지 플루이디티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연령 유동성의 시대? 와, 이거 진짜 묵직한 와드네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의 진정한 생물학적, 사회적 나이는 과연 몇 세입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걸맞은 새로운 규칙을 스스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야, 달력이 정해질 숫자를 넘어 스스로 나이를 정의해야 한다는 말씀. 처음에 책은담 인용구 기억하시죠?
뛰어난 지혜인 봉황의 몸을 맡기면 높이 오를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과 지식들이 청취자님의 통찰력을 한 단계 높여주는 든든한 날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가 새롭게 정의하고 설계해 나갈 건강하고 지혜로운 내일을 저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